어서 오세요. 예. 이게 조회수 같은 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조회수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결혼 못하는 남자들이 이게 이제 많은 건가? 저출산을 자꾸 출산 문제만 얘기를 하고 여성 문제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아니고 10만 가까이 지금 예,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남자 문제고 결혼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마 많이들 얘기를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예, 오늘도 이제 아주 중요한 예, 예. 아주 논쟁적인 이슈들이 예,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라고 했을 때는 네. 모든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문제인가를 따져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문제라는 말을 우리는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극심하면 다 문제라고 인식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지내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인류에게 축복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산업혁명 초기 어떻게 했어요? 막스가 본 산업혁명은 거대한 문제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그냥 노동자들이 그 목가적인 농촌에서 와가지고 가족과 헤어져가지고 쪽방통에, 우리도 산업혁명 초기에 그랬잖아요. 공돌이니 뭐 공순이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극심하면 기존 질서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다 문제로 보여요. 근데 길게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그거는 필요한 변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누구한테 진짜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 이런 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면은 한국인이 없어진다, 한국이 없어진다 이러면서 모두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그걸 따져보자 하는 거죠. 우선은 이제 저출산을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대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대책이 있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저출산을 역전시킨 성공 사례가 있느냐. 네. 이걸 우선 따져야 되는데, 뭐 제가 이미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예, 보시면 이게, 보시면은, 과거에 이쪽이 밑에가 저쪽이 이제 그 여성이 애를 몇 명 낳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여기 8명이고요. 그래서 이게 1970년대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영아의 생존 가능성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생존율이 60%는 얘기 영아의 사망률이 40%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개도국 쪽은 애를 5명에서 8명까지 낳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은 1명에서 3명 사이로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이게 1990년, 70년대였는데 지금 2017년에 가면 개도국에도 애 많이 낳는 나라가 몇 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다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다 몰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2.1명 미만 낳는 거는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나라 수가 한 200개 되는데 이제 140개 국가가 다 인구 축소로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10년 사이에 한 20개씩 국가 수가 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2.1 이상 남아있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몇 나라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 경향은 글로벌 경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인구 축소로 가는 저출산이 2.1이 무너진 게 언제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빨간 맨 위에 게 세계 평균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녹색이 한국이고 밑에 황토색이 일본이잖아요. 네. 이 일본이 2.1 미만으로 간 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65년 전에 이미 인구 축소로 간 거예요. 아니 근데 57년이면 정말 빨리 왔네요. 우리보다 경제 개발을 그렇게 먼저 했으니까. 야, 네. 그죠? 야, 우리는 언제였냐? 지금들 난리 치는데 2.1이 무너진 게 1984년이에요. 아니 근데 저 당시 57년이면 한국은 베이비붐 시절이죠. 일본이 이미 지나간 거네요. 2.1이.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 65년, 70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점점 더 저출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죠? 예, 우리보다는 최근에 급한데 우리가 산업혁명 빨리 했으니까 급하게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그 일본하고 2000년까지는 출산율이 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더 이제 빨리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도 이 문제가 일어난 지가 얼마야? 40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4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요즘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뭐 온갖 정책을 내놨죠. 근데 하나도 성공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래전 얘기예요. 자, 유럽 국가 선전했다고 많이 얘기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챗 GPT나 바드에다가 출산율 감소를 역전시킨 나라를 얘기해봐라. 그럼 이 나라들 얘기해. 프랑스,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예요. 네. 근데 저게 언제 때 얘기냐고 한번 보세요. 출산율 쭉 내려가다가 언제 반등했어요? 이때 이게 이제 선진국이니까 우리보다 2.1이 먼저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이 1970년대, 80년대 무너졌잖아요. 저기 이 아이슬란드 빼놓고는 여기 지금 세 나라가 다 1975년에 이미 무너졌거든요. 우리보다 한 10년 전에 2.1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죠. 그러다가 또 내려가다가 또 올라갔잖아요. 네네. 여기까지는 보면 이게 이제 역전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세요. 2010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어떻게 되세요? 또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정책을 썼던 때보다 더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1.8, 1.5대가 어떻게 유지된다고 했어요? 이민에서 오는 외국 태생의 엄마들이 놔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유지된다 그랬죠. 네. 자국민은 절대 저 숫자에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성공 사례 없는 거예요. 네.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네. 근데 제가 그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성공 사례 없다. 저출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없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막 다른 나라에서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대충 짐작을 해보면 화를 내는 이유는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2.0이 무너졌다. 그다음에 1.5니 뭐니 하는 그 1점대를 유지하는 뭐 다른 나라들이 있다. 근데 한국은 1.0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게 우리나라다. 근데 왜 자꾸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청명해주구나. 한지구나 그 얘기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소멸할 거냐, 300년 후에 소멸할 거냐 이 차이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소멸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네. 2.1 미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체감하는 그 온도 차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뭐 예, 그래서 분풀이 그러면 같은데. 1.5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문제 해결되냐 이게요. 계속 축소될 거 아니에요. 2.1 미만이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 문제를 일본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덜 느낀 이유가 뭐냐면 전체 인구를 보면 마이너스로 일본이 떨어진 거는 2007년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최근에 2019년에 마이너스로 갔어요. 계속 인구가 플러스로 증가되고 있다가. 왜냐하면 애는 조금 나는데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노인네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계속 증가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덜 한 거죠. 근데 이제 노인들의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노인들의 그 수명이 더 이상 잘 안 늘어나요. 우리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난 건 영아 사망률이 줄었고 이 노인들 수명을 늘리는 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뒤로 많이 안 늘어나니까 저출산이 그대로 인구 감소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일본은 벌써 이 인구 감소 실질적으로 절대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게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훨씬 더 감소폭이 커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화를 내시는 분이 자기는 무슨 대책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증거를 대라면 없는 거죠. 무슨 대책이 있어요. 네. 그냥 자기의 주장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현명해요? 다들 모든 나라가 실패한 걸 우리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태 그 40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해갖고 돈은 몇백 조를 때려붓고 최저 출산율로 내려갔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냐? 계속 이렇게 지금대로 계속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연구도 많이 있어요. 이게 좀 희망적인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저렇게 쫙 내려가다가 밑에가 뭐냐면 그 나라의 그 유엔이 발표하는 인적 자원 개발 지수거든요. 인적 자원 개발 지수가 0.85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저출산 내려가는 게 멈추거나 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 지금 녹색 부분의 나라들이 그 선진국들이 저출산이 멈추고 약하지만 반전되고 있는 나라다. 파란색, 녹색의 차이가 그건가요? 예. 여기서 이제 급격히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이 파란색이 된 시점, 녹색이 된 시점이 인간 개발 지수가 0.86이 넘어가기 시작한 나라들.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켜주고 건강이 얼마나 잘 돼 있고 경제적 기회가 잘 있느냐. 그러니까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나 높은데 그게 높은 나라들은 반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내로 반도 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프랑스 봐라.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유럽. 근데 이제 그것도 논란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선진국이 되면 여러 가지로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이제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2019년에 이 논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75년서부터 인간 개발 지수로부터 이렇게 하고 개발 지수하고 그 나라의 출산율하고를 보면 파란 게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2016년에 떨어지다가 저 0.9 이상 되는 데서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서는 반전되는 나라들이 생긴다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은 선형적으로 그 추세가 인간들은 계속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꾸게 되잖아요. 그죠? 되게 겸손해지게 되는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흔히들 갖는 통념이거든요. 아까 질문하셨던 게 예측이 될 거라고들 아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추세가 선형적으로 계속 가면 인류는 늘 망하죠. 망하고 멸망하잖아요. 그죠? 종말론이잖아요. 근데 종말론을 예측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형적인 관계가 계속된다 또는 가속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역전된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산업혁명하고 계속 줄던 게 베이비붐 시대에 왜 다시 올라갔냐 설명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이라고 계속 줄다가 다시 계속될 거라고 과연 가능하냐. 이거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점심에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변호사 부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그 아드님이 둘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일본 갔는데 일본에서 이제 탑스쿨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그 탑스쿨이 아닌 일본 대학에 졸업하는 애들의 취업률이 몇 %냐? 중상위권 대학이 92%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좋은 기업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본에 기업은 많은데 태어나서 출산된 사람은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출산이 과연 재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취업이 못하는 게 결혼 못하는 남자들의 주요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직장에. 그러면 이 저출산이 돼서 그게 완화되면 남성의 결혼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산율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경향이 재앙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선형적으로 가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결혼을 못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저 좋은 월급 받는 사람들은 90% 가까이 결혼하고 그쵸. 제일 소득이 낮은 분이 20%밖에 남자 결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자고 남자고 다 결혼을 하면 다 고등교육을 받으면 그 상승혼의 욕구가 줄어들어요. 그 옛날에는 그 여성들이 그 교육을 못 받으니까 자기보다 교육 수준 낮은 남자들하고나 같은 남자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유럽에도. 근데 지금은 그 하이퍼감이 상승혼의 경향이 무지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제 다 결혼,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 그리고 누군 보니까 대학 나왔어도 뭐 저기 그 기술 가지고 그 샵에서 자영하고 이런 사람이 돈 더 잘 벌어 그러면 굳이 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 생각도 바뀌고 또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취업의 기회가 더 많아지면 남성들이 결혼 못하는 확률도 줄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반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저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소위 유엔이 얘기한 휴먼 디벨로프 인덱스, 인적 투자를 잘한 나라 중에 아주 탑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를 이렇게 해보면 매년 우리나라가 그 HDI, 휴먼 디벨로프먼트 인덱스가 연 0.74%씩 증가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거의 마이너스 2%로. 네. 그래서 그런 상태고 2000년부터 최근 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인적 자원 개발 지수인데 네. 그게 플러스면서 인구가 플러스로 돌아선 나라가 이 네 나라가 있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 여기 나머지 두 나라가 이제 선진국 중에 네네. 여기는 뭐 개도국이고 석유 개발 석유 자원 국가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유럽 국가로 보이네요. 같은 예, 색깔이어가지고. 유럽 국가의 여기 네 나라가 요게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성공 사례라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아까 노르웨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그게 뭐냐니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전환된 요런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개발 네. 지수가 늘어나니까 다시 인구가 축소에 감소됐던 게 위로 올라가서 증가되는 나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저렇게 된 게 언제냐? 저기서 얘기하는 0.86을 돌파한 게 언제냐 하면 2005년에 돌파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인간 개발 지수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문정부 때도 이거 맨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재난적인 양극화냐, 의료, 교육, 소득 분포를 다 따진 걸 가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지를 누리고 있느냐 전체를 재는 게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고 아픈 사람이 다 병원에 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재면 한국이 항상 탑 나라 중에 하나다. 탑 17위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14위에서 17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4번, 5번째로 우리가 고르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 인구 축소가 감소되는 게 반전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한 15년 전에 돌파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아직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이 계속 틀려요. 선형적으로 보니까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변화가 선형적으로 계속 된다고 하고 또는 가속화된다고 얘기하면 모든 건 멸망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뻔뻔스럽게 얼리치가 지금도 맨날 종말론 책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쓴 책이 로마 클럽이 만드는 거 받아가지고 네. 쓴 책이 인구 폭탄이에요. 그죠? 종말론이 장사가 잘 돼요. 예, 그럼요. 유튜브도 종말론의 하나로 하면 장사 잘 돼요. 잘 되죠. 아니, 예수님도 그래서 성공했다니까요. 이게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소위 한국 종말론이죠. 한국은 종말론. 아니라 전 세계 종말론이에요. 지금 네. 다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인구 폭발로 종말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종말된다고 그러죠. 자원 고갈된다고 그러죠. 핵전쟁으로 온다고 그러죠. 전염병만 나오면 그러죠.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죠. 인공지능 때문에도 또 종말 온다고 익스텐셜 크라이시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인간들이
어떤 기술이나 전염병이나 사회 현상이 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변화에 대응해서 뭔가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 뇌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사회가 반응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자, 인구 폭탄 때문에 사람들 죽는다는 거에, 이게 그거예요. 강제로 불임 수술하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아, 예비군 훈련 가면 했잖아요. 정관 수술 했잖아요. 네. 저 인구 때문에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세계, 저거 보세요. Population bomb threatens the peace of the world. 인구 때문에 세상에 인구 넘어지면 자원 고갈되고 그러면 전쟁밖에 없잖아요. 이 땅 위에 막 사람들이 막 넘쳐가지고 너무 보여주네요. 넘쳐가지고 개미떼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아무도 의심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세상이 안 왔잖아요. 그죠? 네. 예, 인구가 줄었어. 이게요, 무슨 좌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후보 인스티튜션에서 이게 인구 파퓰레이션이 폭탄 걱정하는데 이게 언제 때 기사냐면 2001년이에요. 그러네요. 2001년이에요. 2001년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선진국은 저출산이지만 워낙 개도국에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지구 전체에 자원 고갈되고 그래서 인구 폭발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 극심해질 거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경제 개발이 되면 저출산으로 간다는 게 명확히 보이는데도 이 걱정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오만한 거예요. 세상이 예측 가능하고 그 길로 자꾸 간다고 생각하는.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경제개발하고 CO2 배출량이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한 4만 불 정도 되면서부터 CO2 배출이 줄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가속해서 비례해서 늘 거라고. 비례해서 늘거나 가속한다고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CO2는 비례해서 늘지만 그게 축적돼 있으니까 그 기후변화 효과는 가속화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틀린 얘기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왜 문제라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로 똑같아요. 하나는 국가 또는 지방이 먼저 소멸한다는 얘기죠. 저게 왜 문제인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걸 문제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만 없어지나 이대로 되면 모든 선진국이 다 없어진다 이거죠. 그죠? 네. 우리가 조금 먼저 없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저성장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게가 노동 인구가 주는 거잖아요. 경제 인구가. 이거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줄면 괜찮은데 노인이 많아지니까 고령 인구 부양이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령 인구 부양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옆에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뭐 이런 것도 없어지지만 제일 문제는 연금하고 기금이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나 돈 다 넣었어. 앞으로 은퇴하고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국민연금 불입할 애들이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으니까 그렇죠. 나는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비용이 급등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의료보험비 많이 내고 있는데 적은 사람들한테 그거 다 걷어서 노인들 의료보험비 다 충당해 주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파탄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또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거. 군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병력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당연히 관심사예요. 그죠? 관심사인데 제가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음 세대가 행복할 거냐 아니냐의 질문이에요. 아니면 기성세대가 노인이 돼서 제대로 살 수 있냐의 문제예요. 앞서던 것들만 봐도 기성의 것들이 무너진 것에 대한 기성세대가 당장 거잖아요. 큰일 났다는 거죠. 그죠? 내가 늙었는데 연금 못 받을 네. 거고 다음 세대는 연금 불입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경제성장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세대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더 낳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애 더 낳으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그 미국에서
애 가지고 있는 엄마하고 아빠가 애 없는 여자하고 남자들하고 행복도가 어떤가 상대적인 거 보여드렸죠. 애를 낳으면 얼마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죠. 네. 애를 낳으면 얼마 할 거냐면 이게 독일하고 영국 사람들하고 조사한 거거든요. 까만 게 아빠고요. 파란 게 엄마예요. 제일 행복하게 오냐면 이게 애 낳기 4년, 5년 전에 이제 애 낳을 거라고 계획하는 때 이게 신혼초예요. 그래요? 그래서 행복이 쫙 올라가다가 정점이 뭐냐면 애 낳는 해요. 애 낳는 시점이에요. 낳고 나니까 아빠들이 높아지네. 그 다음에 뚝 떨어져요. 그죠? 뚝 떨어지는데 엄마는 어디까지 하면 4살, 5살 지나가면 애 낳기 전보다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네. 엄마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영국이거든요. 영국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아빠는 좀 달라요. 아빠는 애 키우는데 그렇게 엄마처럼 골치 아픈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젖주지도 않아. 기저귀도 잘 안 갈아줘. 그죠? 사실 절로 웃음이 나오는 네. 그래프네. 예. 네. 예.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요. 10살에서 18살 되면. 엄마들은요. 그래서, 전통적 가치관으로 자녀 기르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솔직한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애 기르는 거 엄청 힘든 거야. 애 많이 낳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저 행복도가, 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점선이 셋째거든요. 애 낳고 나서 셋째는 어떻게 돼요? 야, 또 저렇게 다르구나. 네, 확 내려가. 확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애 셋을 길러보는 엄마, 부모 입장에서는 이 다둥이 부모라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네, 잘하시고 이런 데서 행복함 느끼는 부모 많이 있죠. 여자마다 모성의 크기가 좀 달라요. 됐지만 네. 그렇게 애 많이 자기 딸한테 3명 나라고 얘기하기 쉬운 통계 없어요. 애를 기른다는 거는 네. 얼마나 힘든 건가를 통계적으로 네. 보여요. 이게 그 다음에 많이 낳으려면 젊어서 일찍 낳아서 많이 낳으면 잘 길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실래요? 이게 18살에서 22살에 애 낳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20대, 10대에서 애를 낳으면. 20대에서 34세, 35에서 45세. 네. 물론 경제력이 중요하겠죠. 네. 이 나이가 들수록 애를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이 준비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데 젊어서 애 낳아라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똑같죠. 독일, 영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대에 애를 낳고 20대 초반에 애를 낳는다는 건 되게 이제 대학도 안 가고 애를 낳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엄청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야, 또 이렇게 또 자료가 있네요. 예.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요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건데, 이게 이제 0세에서 14세가 지금 이제 한 600만 정도에 있는 네. 거고요. 65세 이상이 이미 우리나라가 이게 교차된 게 2016년이거든요. 노인 65세 이상이 애들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손자, 손녀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많은 거죠. 지금 더 많은 때가 됐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총 인구가 언제부터 지금 감소하냐면은 지금 이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이제 저희 감소하는데 이제 급격히 감소한다는 거죠. 그죠? 예. 저거는 저기 생산 인구예요. 생산 인구. 네. 생산 인구가 지금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빨리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700만 명이 거의 4천만 명이 일하는데 2065년에 가면 2천만 명이 일하는 거고, 절반 일하는 사람하고 노인하고 인구수가 거의 같잖아요. 네. 2천만, 1,800만이니까 애들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문제냐 그러보면 기성세대한테 문제예요. 미래 세대 행복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니네가 애를 많이 낳아달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화나는 거야. 내가 가축이냐, 애 낳는 기계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그지? 하죠. 내 행복은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연금 어떻게 되니까 나 늙었을 때 부양해줄 사람 없으니까 니네가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애 더 안 낳겠죠. 내 자식 나도 그거 세금 내고 연금 내느라고 뭐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세대가 가축이냐 이게야. 부족하면 더 낳아, 애 새끼 더 낳으라고 그래야 되는 거냐.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미래 세대가 출산을 더 해달라는 주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요.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이 살아갈 세상이 희망이 있고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게 정답이지.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나라 망하면 어때요? 본인이 불행한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더 낳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솔직한 거죠. 네.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하려면 야, 연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연금 큰일 났다. 의료보험 큰일 났다. 그 얘기 하는 순간 다음 세대한테 돈 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전제 조건은 기성세대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짐을 전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경쟁 때문에 힘든데 내가 돈 벌었는데 의료보험으로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국민연금 다 내고 근데 나하고 내 자식은 국민연금도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문제냐고 했을 때 기성세대한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가지고는 다음 세대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나 애 낳을 생각이 별로 없는데, 교육비도 대줄 거고, 집도 보조금 줄 거고, 뭐, 세금도 감면해 줄 거고, 그러니까 애 낳아. 그래서 애를 더 낳으면, 그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일 거냐 하는 거예요. 네. 나는 한 명만 기르고 싶어. 근데 정부가 애만 낳으면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을 가져올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던지는 저출산 해법이라는 게 일 안 하고 애만 낳으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사회적 지원, 정부 지원인데. 예, 예. 그래서 이게 전대미문에 대규모 복지를 네. 하자는 거야. 이거 이제 300조를 써도 안 됐으니까 집도 공짜로 주고 애 낳으면 허경영처럼 1년에 1억씩 주고 그러면 애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종말이 오기 전에 뭐든 해야 된다라고. 뭐든지 하는 거죠. 부족하다. 이거를 다들 하는 얘기해요. 거죠. 그래, 그러면 일 안 하고 주택과 양육에 정부 보조를 준다는 얘기는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네가 일 안 하고 먹고 살으라는 얘기야. 그 쉽게 얘기하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학에서 이게 수요 곡선인데 네. 이게 애를 기르는데 들은 공급 곡선이면 여기만큼 해야 되는데 정부가 보조를 들어서 이렇게 애 기르는 비용을 낮춰주면 여기서 일로 애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죠? 애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내려가고, 그죠? 예, 이게 이제 그러면 시장의 자연적인 균형보다 더 많이 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논쟁이 뭐냐면 바로 이게 도노후 레빗 가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1970년대부터 그 흉악범죄가 계속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클린턴 때 뭐 자기가 뭘 잘해서 경찰을 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이 흉악범죄가 줄어드는 게 뭐냐면 그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원치 않는 애들을 안 낳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원치 않는 애들이라는 게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쵸. 애들이잖아요. 환경에서. 환경에. 네. 그들이 커서 범죄자가 될 건데 그게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까지 해가지고 이 두 사람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반박하고 이게 측정이 잘못됐다 이런 논문이 나오는데 그걸 반박하는 논문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네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도노 레빗 하이포시스인데 범죄의 최소한 20%에서 거의 50%가 낙태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거는 낙태가 원치 않는 애를 안 낳게 만들어준 건데 우리 지금 저출산 정책은 원치 않는 애를 더 낳으라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나는 하나를 기를 거는 자세가 돼 있는데 정부가 보조금 주고 막 주니까 3명 길러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3명을 기를 만큼 아까 제가 여러 명이 기르고 자녀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라고 하는 게 네네. 독일하고 그 영국 사례도 봤지만 그러면 그래 놓고 애 보는 게 힘들어 가지고 이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 그럼 그 애들 그럼 그 엄마는 견디다 못해서 빈곤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울증 걸려서 또 자살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발적으로 자기가 얼마만큼 애를 기르어야 하는 거를 정부가 조작을 해서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게 잘하는 짓이냐, 사회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자, 이 미국의 그 대공황 이후로 존슨이 뭐 했냐면 그 빈곤과의 전쟁 그러면서 대규모 복지 정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중에가 바로 빈곤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예요.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애비 없이 애만 길러서 싱글 마더 속에서 기르는 애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를 보세요. 이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복지 제도가 나오고 나서 지금 40%쯤에 6%가 싱글 마더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아, 그런 건가요? 이게 네, 지금? 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늘 논란이 되고 요번에도 그 바이든하고 맥캐시가 그 부채 상한선 할 때 네. 그 가장 끝까지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복지 받으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 집어넣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이 클린턴이 개혁한다고 했던 게 이게 생산적 복지. 네. 복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복지를 받아 먹으면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줄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난하고 못 배운 특히 흑인 엄마들이 그러니까 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애를 낳는 거야. 애만 나누면 복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을 낳아요. 여러 명. 애비는 다 다른 애들을.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애들이 양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 숫자는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근데 결혼 안 하고 싱글 페런트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뭘 만들었다냐면 복지가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힘을 합쳐서 합쳐야 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빠가 없어도 애만 있으면 엄마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와준 거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 그 밑에서 더 불행하게 자란 애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더 출산 안 하고 결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비중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미국의 학력별로 결혼 안 하고 출산하는 비중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중졸, 그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쪽은 결혼해서 낳는 게 아니라 결혼 안 하고 그냥 애를 낳는 게 배예요, 배. 65%. 적나라하게 저게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이게 뭐예요? 국가가 가정 파괴를 도와준 거예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대규모로 집 주고 돈 주고 교육비 무료로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일해요, 누가. 일은 누가 하고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감사와 복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게 과도한 복지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그 결혼을 처벌하게 돼요. 결혼이 불리해. 처벌한다. 결혼이 불리해. 뭐냐면 결혼이 불리하다. 예, 왜냐하면 내가 혼자 사가지고 애를 기르면요. 저소득층으로 분리돼서 정부 복지금으로 애를 기를 수가 있어. 결혼을 하면 둘이 합산을 해가지고 가구당 소득을 하면 복지를 못 받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이제 미국의 사례. 미국 사례인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도 우려가 된다는 말씀. 마찬가지죠. 왜냐면 두 사람이 있을 때하고 한 사람이 있을 때하고 빈곤을 따지는 뭐 돈의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일을 조금씩 해서 둘을 합치면 그부터는 빈곤 계층에서 차상위 계층이 되거나 차상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혼인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메리지 페널티라는 거죠. 복지의 그게 민 테스트라는 거네. 전체 소득 중에서 평균보다 몇 %, 내려가야 그때부터 이제 빈곤 계층, 차상위 계층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복지를 못 받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리지 페널티 텍스가 뭐냐면 종부세. 여자가 혼자 집 가지고 있고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받아. 근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합산해서 두 채가 돼버리면 1가구 2주택이 돼서 어마어마한 네. 페널티를 내잖아요. 네네. 이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장 이혼을 하라는 얘기고, 그죠? 이게 대표적인 메리지 페널티 텍스. 그러니까 조세제도나 복지제도가 잘못되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저출산 대책이 다 이거예요. 복지잖아요. 그죠? 돈 써가지고 하자는 네. 거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냐.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저출산 대책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게 언제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40년 전에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인구 감소로 2016년에, 그러니까 84년에 우리가 2.1 미만으로 갔는데 2016년에 인구 감소로 여기 경제 인구 감소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 몇 년의 시차가 있어요. 32년의 시차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애를 지금 낳아도 경제 인구가 되는 데까지 얼마 걸리는 거예요? 30년이 있어야 그게 활동 인구로 되잖아요. 야, 그러면 이미 40년 전 벌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40년 동안 계속 감소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장 2.1로 회복할 솔루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무슨 정책을 써도 인구 출산율을 2.1로 회복시키는 이 해법을 바로 찾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바로 찾는다 그래도 30년 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40년 효과하고 앞으로 30년 효과가 그러면 어떻게 해? 7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네. 얘기예요. 그죠? 근데 바로 찾을 일이 없으니까 적어도 앞으로 100년 이상은 이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준다는 거죠. 급격히.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네네. 저출산 정책을 쓰는 거 가지고 출산율을 반전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로 안 돼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네. 4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찾아도 30년 후에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70년간의 또는 최소한 70년대 100년도 넘겠죠. 지금 0.8이 2.1이 되려면 어떤 마법을 솔루션에 놔야 돼. 그러니까 100년 이상은 계속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출산 대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발견해도 앞으로 70년은 70년은 인구의 지속 감소와 고령 인구의 지속 증가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지는 근데 저걸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부터 2.1로 바꿀 수 있는 매직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있어도 70년간은 앞으로 준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70년이 아니라 100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서너 세대까지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나라를 가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뭐를 할 건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거고. 예, 네. 저출산 대책을 찾는 거와 병행해서 네. 지금 매직에 아주 그 마법의 솔루션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앞으로 100년 줄어들 그 문제는 병력 없어지고 연금 고갈되고 인구 감소 때문에 저성장으로 가는 그 문제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 다음 우리 증손자까지는 아무런 해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그죠? 예. 그래서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해법이 절대적으로 병행돼야 되고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낮은가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그죠? 네. 예. 왜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이 대만마저도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출산율이 낮은가. 하나는 이제 뭐 이민 안 받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더 급격히 떨어지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 정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자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아주 불행한 가족 관계를 겪으면서 자란 첫 세대예요. 첫 세대다. 가장 심하게 겪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도의 경쟁적인 사회고,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사회고, 그리고 뭐 경쟁적이기 때문에 자녀 키우는데 뭐 사교육비 많이 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한번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1970년대 이럴 때, 이게 1000명당 이혼 숫자거든요. 인구 1000명당 이혼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이혼이 거의 없는 나라였었거든요. 이혼 못했잖아요. 억울한 일이 당해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혼이 어떻게 돼요? 90년대에서부터 팍팍 느네요. 제일 가파르게 오른 나라예요. 그러네요. 수직 상승. 그래서 이 2000년에는 미국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미국은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60년대, 70년대 이루어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때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50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피크로 올라간 90년대부터 2000년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결혼 정년기예요. 그러네요. 고도 성장기가 곧 고도 이혼기. 이혼기죠. 예. 그게 유럽보다 훨씬 심해요. 노르웨이보다도 우리가 높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예. 싱가포르보다도 우리 월등히 높은 나라예요. 그죠? 90년대는 이 10년 통으로 그냥 막 깎아지 수직 이렇게 상승이었네요. 빠르게 이혼율이 상승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비혼 세대로 가는 거예요. 왜? 많은 부모들이 결혼하고 이웃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혼을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왼수가 되지 네. 그 유럽 사람들처럼 이혼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쵸. 그 속에서 자녀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을 보시면 희망이 좀 보여요. 이게 이혼율이 줄어드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결혼하고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지나면 이혼하는 퍼센트가 이혼한 게 몇 퍼센트가 되냐 보면 이게 이제 50년대 결혼한 50년대 결혼한 사람들은 25년을 살아도 한 20%만 이혼하잖아요. 네. 근데 60년대 더 높죠. 같이 80년대 더 높죠. 70년대 더 높죠. 70년대까지 쭉 올라갔죠. 50년, 네, 60, 70년. 네. 근데 80년대부터 90년대는 어떻게 돼요? 이혼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이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건 지나간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여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90년대 그들이 네. 우리 사회에서 급격한 가정 파괴 속에서 자라난 세대예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90년대부터 2000년이 제일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살, 20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결혼 정년기잖아요. 우리가 격렬한 가족 관계 변화, 특히 성의 갈등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그러니까 관계네. 우리나라의 지금 20대가 젠더 갈등이 가장 심한 세대이기도 해요. 네, 아빠, 엄마 간의 갈등을 봤잖아요. 네. 막 조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하고 너무 다른 세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경쟁이죠. 그죠? 이게 에코노미스트 요번 엊그젠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저 가오카오라고 하는 게 중국의 대학 입시 시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명문대학 컷오프 라인으로부터 점수가 몇 퍼센트가 더 좋으면 입학 확률이 되는 건데,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인 게요. 네. 그 입학 성적이 나중에 그 첫 번에 잡 찾았을 때 월급, 평균 월급이 어떻게 되냐 보면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월급이 훨씬 높아요. 뭐 우리도 그렇겠죠. 명문대학 나와서 대기업 정규직 가고 공공직 가면 높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럽엔 잘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는데 한 해 중국에서 대학 입시 종합시험을 보는 인원이 지금 한 1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200만 명이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고요. 이 기간에 이제 막 대리 시험 보기 하는 것 때문에 요새 입학적에 들어갈 때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얼굴 인식하고 홍채 인식해가지고 본인인지 잡아내고 중국이 이제 그 정도로. 네. 그 다음에 이 통신사들이 시험장 주위에 통신 시그널을 차단해요. 휴대폰으로 저거 할까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비 지원이 의미가 없는 게 공교육비는 싸요. 근데 네네. 사교육비를 무지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죠?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부의 대물림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소득 수준별로 월 자녀들한테 얼마만큼 쓰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뭐 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학생의 80%가 다 과외를 시키고 월 50만 원을 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제일 200만 원 미만의 가족에서는 10만 원밖에 안 쓰고 30%밖에 안 한다는 건데 보면 최근에 사교육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학교 같은데 문 닫을 게 많고 막 네.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상위 20%는 월 87만 원을 쓰는 네. 거고요. 부모가 대졸이면 70만 원 쓰고 부모가 초졸이면 5만 원 네. 쓰고 뭐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저걸 학원비를 대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정부가 학원비를 대준다. 사교육비를 대준다. 일주일에 10시간 가는 사교육비를 대준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끝없는 차별화 교육으로. 왜냐면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네. 10시간을 정부가 대주면 20시간 시키겠죠. 10시간 자기 저거대로. 그죠? 그리고 남은 100만 원짜리 시키는데 1000만 원짜리 고액가에 시키겠죠. 그쵸. 그래서 학교 교육의 경쟁이 있는 한 교육비를 대준다는 게 무슨 공교육비를 대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쓰는 게 사교육비를 가지고 내 자녀의 대학 좋은 데 갈 거에 대한 경쟁을 하니까 남보다 늘 더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능력대로. 네네.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줘도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이 경쟁사의 모습에서는 차별화의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포커판처럼 뭐 5점 받고 2개 더 이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혼 밖에서 태어나는 애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사실은 저 남미 쪽이 엄청 높아요. 칠레 71%, 아이슬란드 66%, 멕시코 64.4% 뭐 그렇거든요. 이쪽에 네네. 보시면 한국은 결혼 밖에 출생 비율이 1.9%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터키, 한국, 일본, 중국 이런 게 다 낮은 나라들이에요. 네. 그죠? 월등히 낮죠. 이게 뭐냐면 저는 지난번에도 언바운디드 제너레이션이라 해서 결혼과 출산이 분리돼 버렸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언바운디드가 안 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의 국가들이 네. 출산율이 좀 낮은 이유가 있고요. 이 사교육비를 GDP의 몇 %를 쓰냐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쓰는 돈이고요. 이게 네. 대학 가서 쓰는 돈이고요. 우리가 대학이 그 이렇게 유럽 같은 데는 대학이 저기 공교육으로 돼 있어서 프랑스 같은 데는 수업료 안 내잖아요. 이제 우리가 대학으로 돈을 많이 쓰는 거지만 이게 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교육비가 높은 편에 속하죠. 그죠? 네. 속하지만 우리보다 높은 나라 많아요. 영국, 호주, 미국, 콜롬비아, 터키, 캐나다 다 우리보다 높아요. 네. 근데 이 나라 우리나라 출산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육비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 미만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 무료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출산이 그렇게 높은데 덴마크, 노르웨이 이쪽에는 그쪽은 잘 안 대주거든요. 어렸을 때 그거는. 그거 대주는 거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쟁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하고 뛰어노는 게 잘하는 거냐. 공교육에서 영유아원 많이 지원해주면 거기다 다 갖다 맡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게 잘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교육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기 소주성한 때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많이 올렸어요. 급격하게. 거기는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3명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명씩 있으면 야. 얼마 들어가야 돼요? 1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뭐 저거 하는데 보시면 이거 한국이 저 끝에서 4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엄청 저거 한 것 같은데 2017년에 주요 도시들 보시면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그 가계 평균 임금하고 그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 보면 서울이 23번째예요. 20배. 근데 뭐 중국, 홍콩 뭐 이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인도의 대도시하고. 그래서 주택 가격도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낮으면 그게 출산율에 도움이 되냐 하면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주택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거든요.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2015년까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다가 이제 이 문재인 시절에 무지 많이 올려놨죠. 그렇죠. 그럼 이때 출산율이 늘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 아니에요. 집 없어서 애 못 나니까 집 줘야 된다 이제 이러는데 그것도 과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는 거인데 절대 가격은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집값 자체보다 그게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가 빨랐어요. 그렇죠. 그게 거의 뭐 포비아였어요, 사실. 그게 우리는 절대 가격보다 변화량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나쁜 정부였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뉴욕보다도 높이 올려서 그 문재인 정부까지는 뉴욕하고 강남 집값의 지수 상승률이 거의 일치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출산율은 최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저희가 뒷 방송이 있어서 딱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은 요거 다 끝났어요. 제가 한 2분 내로 끝낼게요.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자꾸 인구 추수하는 걸 문제로 삼는데 네. 일하는 사람 대비 먹여 살려야 되는 의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가 의존율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의존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하는 인구는 늘어났는데 자녀는 점점 조금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자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인구 감소는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내수가 작아지면 안 된다. 예. 근데 이러니까 인구가 소극이면 한 안 가정에서 좋다.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집에서 아빠가 벌어오는 걸 먹어 살 사람이 4명, 5명 되면 그 집은 풍요롭게 못 사는 거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둘이 벌어오는데 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잘 사는 거죠. 소황제가 되죠. 예, 예, 네.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의존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유하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그러면 요거 네. 지금 다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질문 6번째 질문부터 예. 인구 소국은 예. 불행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못한 거 하고 네. 다음 주에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70년에서 100년은 해결책이 없는데 그죠? 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한번 얘기해 네.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예. 네.